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줄줄 새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의지력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한다 할 때 그 의지력이요. 우리는 보통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부터 퇴근하고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하고 안 하면 의지 없는 것 이러면서 하루를 망친 주범을 나의 약한 마음과 의지력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의지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착같이 아껴서 써야 할 유한한 것에 가깝죠. 마치 연비 나쁜 자동차의 기름 마냥 금방금방 떨어지고 중간중간 채워줘야 하죠. 자, 우리가 의지력을 얼마나 악착같이 아껴야 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바바 쉬브 교수가 진행한 의지력 관련 실험인데요. 먼저 165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2자리 숫자를, 한 그룹에게는 7자리 숫자를 하나씩 외우게 합니다. 숫자를 다 외운 뒤에는 실험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간식을 제공했죠. 이때 간식은 하나는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초콜릿 케이크를, 또 하나는 맛은 덜하지만 건강에는 좋은 생과일을 제공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숫자를 다 외운 뒤 어떤 간식을 고르느냐가 바로 이 실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보다 7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이 무려 2배나 많이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고작 숫자 하나, 5자리를 더 외웠을 뿐인데 건강에 좋지 않은 케이크를 선택할 확률이 2배나 높아진 거죠. 잠깐 여기서 선택과 의지력이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지력이 있어야 편하고 자극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힘들고 귀찮은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세우는 계획은 대부분 힘들고 귀찮은 것들이고요.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작 5자리 숫자를 더 외우는 작은 두뇌 활동만으로도 우리의 의지력은 한없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작은 두뇌 활동만으로도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질까요? 그것은 우리 뇌의 특성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의지력, 이 또한 결국 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먼저 우리의 뇌는 최악의 가성비를 지닌 기관입니다.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에너지는 전체의 20%나 사용하고 있죠. 게다가 뇌는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우리 몸의 기관 중 가장 빨리 지치고 늦게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각 기관으로 혈액을 보내며 순서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뇌는 가장 마지막 순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한두 끼 굶어도 위나 장과 같은 다른 기관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뇌는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몸은 멀쩡해도 머리가 안 굴러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휴식과 식사를 하면 뇌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력도 다시 차오를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쉬고 먹을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눈 뜨고 자는 순간까지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등 삶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머리를 써야 하니까요. 의지력을 아끼겠다고 하던 일을 때려칠 수도 없고요. 일하다 마음대로 저 밥 좀 먹고 쉴게요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가득한 일상과 조화를 이루며 필요할 때 의지력을 쓸 수 있도록 뇌를 아껴 써야 합니다. 그럼 일상에서 뇌를 아껴서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읽은 책을 참고하여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순서 정하기, 몰아서 하기, 매뉴얼 만들기입니다. 첫째, 일의 순서 정하기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뇌가 쌩쌩할 때 배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뒤 또는 휴식이나 식사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제게 있어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특히 기획이나 대본 쓸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퇴근하고 육아까지 해버리면 이미 의지력이 제로에 가까워져서 유튜브를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꾸역꾸역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니 결과도 별로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이나 대본을 써야 하는 날에는 전날 저녁에 최대한 일찍 자고 아침 4시에서 5시쯤 일어나서 기획이나 대본 업무를 한 뒤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비교적 편한 책 읽기 같은 활동을 배치하고요. 물론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일단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아침에 미리 해버리니까 피곤해서 미루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중요도가 낮은 일 몰아서 하기입니다. 중요도가 낮지만 수시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은근히 기빨리거든요. 왜냐면 뇌에는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전환 비용은 우리가 주의를 전환할 때마다 뇌가 더 피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게는 카톡이나 메일이 이런 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카톡 보고 다시 일하다가 메일 보고 이런 시간이 쌓이면 은근히 기빨리고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톡이나 메일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특히 휴식이나 식사 직전에 확인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매뉴얼화하기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 매뉴얼 만들듯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을 매뉴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머리 쓰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치 입을 옷을 미리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옷 고르느라 머리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당장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계속 쌓이면 많은 부분에서 머리 쓰는 일과 시간이 절약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지력에 대한 진실과 이를 잘 사용하고 절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루를 계획대로 살려면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의지력은 뇌에서 나오며 뇌가 지치면 우리의 의지력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휴식과 식사를 통해 뇌를 쉬게 하거나 일상에서 뇌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뇌를 아끼는 방법은 일의 순서를 정하거나 수시로 하는 일을 몰아서 하거나 매뉴얼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종족인 인간은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 나를 알고 잘 사용하게 되는 것 또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있는 그대로의 나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자주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지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의지력이 약하다고 자책만 하지 말고 의지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한다면 불필요한 자책 없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의미 없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마치 내가 세상의 작은 부속품인 것 마냥 하루가 의미 없이 굴러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잠깐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때 2박 3일 템플스테이를 한 적이 있어요. 첫날에 등산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때 문득 궁금해진 게 스님들은 등산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올라갔던 10년차 스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스님, 등산할 땐 무슨 생각하세요? 스님이라면 뭔가 좀 심오한 생각을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냥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이나 흙을 밟는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이때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이걸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읽다가 알았어요. 그 책을 보면 백일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백일몽은 우리말로 쉽게 말해 공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생각들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 백일몽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가볍게 산책하거나 샤워하거나 아니면 여행 갈 때 있죠. 그때 버스나 기차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별 생각 없이 가벼운 행동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백일목 모드가 되면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먼저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거나 아무 생각을 안 해야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뇌가 쉬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 좀 식히고 올게 하면서 산책 나가는 게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이 핵심인데 백일목 모드에서야말로 우리의 뇌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 생각을 집중한다고 해요. 즉,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나의 감정, 인간관계, 미래, 삶의 계획과 의미와 같은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게 된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깊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돌을 닦거나 수행하시는 분들도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잖아요. 그 명상 자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백일목 모드가 작동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굳이 명상을 하지 않아도 가벼운 산책이나 샤워와 같은 행동만으로도 짧지만 간단하게 이 백일목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백일목 모드에서 우리의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창의성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다양한 생각들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의미하잖아요. 백일목 모드에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서로 조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이리저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생각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는 것보다 잠깐 쉬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 떠오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무언가 떠올랐을 때 외치는 유레카라는 말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해결책이 떠올랐을 때 외친 말이죠. 또 아인슈타인도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산책을 즐겨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저도 살다가 한 번씩 삶이 답답한 기분이 들거나 아이디어가 막힐 때 산책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 뭘 떠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하면 꼭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웃긴 게 점심 메뉴를 막 생각하다가 유튜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꼭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해요. 300만 영화 유튜버 지무비 님도 욕실에 아예 방수펜이랑 종이를 갖다 둔다고 해요. 유일하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간이 샤워할 때뿐이라서 아이디어가 날아가기 전에 바로 적어두려고요.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행동을 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백일목 모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처리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대학교 때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스님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너무 많은 과제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공부에서 스펙과 능력을 쌓아야 하고 인간관계도 어찌 보면 좋은 관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죠. 거기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파민을 뽑아내기 위해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이 생기며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내 삶의 의미를 찾겠어 라면서 직장이나 공부를 때려치고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출가를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가벼운 산책이나 잠깐의 휴식 정도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라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는 뇌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인 것을 알았으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꼭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과연 진실일까요?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류는 아주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오늘은 행복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인지과학자 게리 마커스가 쓴 클루지라는 책을 보면 행복과 관련된 간단한 실험 이야기가 나와요.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였고, 또 하나는 당신은 지난달 이성과 몇 번의 데이트를 했습니까? 였죠. 두 그룹은 각각 다른 순서의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먼저 물은 뒤 지난달 데이트 횟수를 물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지난달 데이트 횟수를 먼저 물은 뒤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었죠. 여기서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지난달 데이트 횟수 질문을 먼저 받은 두 번째 그룹의 경우 지난달 데이트 횟수가 학생들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달 데이트 횟수가 없거나 적은 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죠. 반대로 지난달 데이트 횟수 질문을 나중에 받은 첫 번째 그룹의 경우 학생들은 지난달 데이트 횟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작 질문의 순서만 달랐을 뿐인데 두 번째 그룹에게는 왜 지난달 데이트 횟수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걸까요? 이를 심리학에선 단내림 효과라고 해요. 단내림 효과는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처음 보고 들은 정보에 휘둘리는 현상을 말해요. 즉, 처음 보고 들은 정보가 마치 배의 담마냥 머릿속에 콕 하고 박혀서 계속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횟수 질문을 먼저 받은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지난달 데이트 횟수라는 정보에 휘둘려서 자신의 행복을 판단하게 된 거죠. 재밌는 건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난달 데이트 횟수라는 정보에 휘둘렸다는 걸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단내림 효과는 우리 뇌의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거든요. 뇌는 대부분의 시간을 절전 모드로 보내고 싶어 해요. 에너지가 딸리거든요. 지난 의지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우리 몸속 에너지의 20%나 써댈 만큼 엄청 바쁜 기관입니다. 화장실을 지금 가냐 나중에 가냐와 같은 작은 문제부터 일시불이냐 할부냐와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쉬지 않고 처리하죠.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나눠서 써야 해요. 안 그럼 금방 지치니까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문제는 좀 대충 적당히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휴리스틱, 쉽게 말해 어림짐작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살면서 웬만한 문제는 그냥 대세를 따르거나 옛날에 했던 방식을 가져다 쓰거나 비슷한 것들을 참고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단내림 효과도 일종의 휴리스틱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 보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적당히 끼워 맞춰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는 종종 아주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때에도 이 단내림 효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행복한지를 판단할 때 잠깐 보고 들은 정보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친구가 여행 간 사진을 보고 나는 여행 갈 여유도 없으니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끼기도 하고, 뉴스에서 대한민국 평균 소득을 보고 자신이 거기에 못 미치면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끼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뮤지컬 배우를 할 때 SNS에서 동료 배우가 공연하는 사진을 보면 나만 공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행했거든요. 또 회사 다닐 때는 유튜브에서 부자들이 막 경제적 자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고 나는 경제적 자유가 없는데 라고 불행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행복이라는 것이 어느 한두 가지 기준으로 가볍게 판단할 것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불행한 이유만큼 행복한 이유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실제로 심리 전문가들은 단내림 효과의 예방법으로
처음에 접한 정보에 휘둘려서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기준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내가 어떤 정보에 노출되든 나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서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전문가들의 예방법도 너무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 사용법, 즉 적당히 본능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살도록 설계된 종족이니까요. 그리고 이 본능을 거스르려는 것도 결국 머리 쓰는 행위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네는 이미 풀가동 중인데 이를 더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의 대상인 행복을 소위 평가절하해 보기로 했어요. 행복을 무언가 황홀하고 충만한 살면서 꼭 도달해야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고 밋밋하고 적당히 가치 있는 그런 흔한 것으로 보는 거죠. 너무 치명적인 불행이 오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 아니 조금 피곤하고 무료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마저도 행복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에게 농구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농구를 못해도 상관없죠. 축구만 잘하면 되니까요. 행복도 인생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린다면 남의 말에 좀 휘둘려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 합니다. 잘 살아가면 그만이니까요. 저는 하루를 적당히 충실하고 무사히 보내고 있다면 이 또한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복도 인생 전체로 치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잖아요. 대부분의 삶은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요한 것들은 이 평범하고 반복적인 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딱히 의식하거나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요. 가끔 누가 행복하냐 물으면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없으면 그냥 행복하다 답하고요. 저는 행복 대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가족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보낼까? 턱걸이를 어떻게 하면 한 개 더 할까? 다음 영상은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단내림 효과와 같은 본능에 적당히 휘둘리면서 행복을 의식하지 않는 이 삶이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오류를 만드는 단내림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의 행복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단내림 효과라는 뇌의 본능적인 행동 때문이다. 단내림 효과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처음에 접한 정보에 휘둘리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휘둘려 행복을 판단하게 되곤 한다. 단내림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매번 그러기 피곤할 수 있으니 행복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좀 휘둘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이 행복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에는 수많은 정답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냥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것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인간관계, 돈, 공부 등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모두 크든 작든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거기다 이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면 우리는 망가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성격이 나빠지기도 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인간관계를 다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스트레스를 씹어먹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해마라는 기관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해요. 새로운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런 해마의 또 다른 역할 중 하나가 우리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역할입니다. 인류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지가 쓴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뿐이다 라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 즉 적응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적응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해마의 역할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적응은 새로운 정보가 쌓여서 만들어지니까요. 가령 우리가 회사에 적응한다는 것은 출퇴근 환경, 업무 노하우, 상사의 성격 등 회사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기억 속에 충분히 쌓여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마를 강화할 수 있다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떤 상황이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해마를 마비시킨 쥐는 새로운 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해마를 자극하여 해마를 활성화시킨 쥐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그럼 해마는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해마를 강화시키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는 것이에요. 노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 먼저 해마가 강화하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증가하고 세포 간 연결망이 촘촘해집니다. 일하면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마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활동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런 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가뜩이나 삶이 빡센데 뭘 배우고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해마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노는 것이죠.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지는 여가를 통해서도 해마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는 쉬는 시간이자 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노는 시간 또한 분명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친구랑 수다를 떨어도 시각, 청각 등 여러 감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뇌를 위해 조금 놀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놀기 싫어서 안 노는 분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일하랴, 아이 보랴, 집안일 하랴, 유튜브 하랴 정말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노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휴식과 강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활동입니다. 일이 많다고 무조건 뒷전으로 보낼 활동이 아닌 거죠. 오직 노는 것이 중요하면 유명 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노는 만큼 성공한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조금은 놀아줘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거랑 유튜브로 공포 라디오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저한테 정말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미루더라도 매일 노래 연습하기, 그리고 주 2회 공포 라디오 들으면서 헬스하기는 꼭 지켜줍니다. 노는데 굳이 거창한 것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고 편한 것을 하면 됩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라는 공자의 말이 있죠. 뭐든 과하면 안 좋잖아요. 우리의 일상도 너무 빈틈없이 빡세기만 하다면 성공은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20-30분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20-30분만이라도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한 노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뇌의 해마라는 부분을 강화시켜야 한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강해지며, 새로운 정보는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노는 것에서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조금은 놉시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오늘은 왜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이케가야 유지는 독특한 취미가 하나 있다고 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인간의 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AI에게 무언가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AI에게 글자 하나를 알려주는 것도 은근 복잡하다고 해요. AI라고 똑똑하게 잘 배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이유는 바로 AI의 인식과 식별 체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가라는 글자를 AI에게 가르친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냥 가라는 글자를 보여주면 아, 이게 가구나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AI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처음에 보여준 그 가의 모양 하나만 가로 생각한다는 거죠. 글씨체가 다르거나 조금만 기울어져 있어도 이건 가가 아니야 라고 판단해 버린대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가를 가르쳐줘야 아, 이건 모두 같은 글자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나, 다와 같이 가가 아닌 다른 글자도 함께 학습시켜야 된다고 해요. 안 그럼 가와 나가 다른 글자인지 식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케가야 유지는 여기서 깨달았다고 해요. 아, AI에게 너무 빠른 학습은 독이 될 수 있구나. 형태만 후룩 보여줘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알려줘야 제대로 이해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우리 인간의 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라? 우리는 폰트가 다르든 뭐든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건 우리 뇌가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서 글자에 대한 인식과 식별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뇌의 정보 처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처음 봤을 때 그걸 단순히 이건 파란색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늘이랑 비슷한 색이구나, 바다색보단 연하고 시원한 느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붙이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단순한 단어나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를 딥러닝이라고 하죠. 여러 경우의 수를 학습해서 성과를 높이는 방식이요.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 챗GPT 모두 딥러닝을 활용한 AI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학습한 정보는 뇌가 딥러닝을 할 시간이 없어요. 기존 지식과 연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후룩 지나가 버리니까 아주 얕고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게 되는 거죠. 이는 우리 삶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실전은 암기가 아니라 창의력과 응용력의 싸움이잖아요. 가장 쉬운 예가 수학이죠. 처음엔 공식 몇 개만 달달 외워도 풀 수 있지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공식만으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창의력과 응용력이 있어야 비로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정승재 쌤이 TV에 나와서 한 문제를 수많은 풀이 과정으로 풀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입사원일 땐 일이 간단하니까 업무 매뉴얼만 잘 봐도 성과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직급이 오르면 업무 이해도가 깊은 사람만이 훨씬 높은 성과를 내고 살아남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빠르게 배우는 사람일수록 깊이를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는 먹힐지언정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빠르게 배우고 나중에 보완하면 되잖아.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애초에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도 않죠. 뇌는 빨리라는 단어 자체에 적합한 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초반에 빠르게 치고 나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생각보다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은 지금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직선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성장은 직선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꺾이고 멈추고 심지어 퇴보하는 시기도 있죠. 처음에 너무 빠르게 성장한 사람은 그만큼 나중에 꺾일 때 충격도 크고 회복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멘탈이 무너지다 보니까 보완은커녕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빠르게 배우는 건 실제로 빠른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좀 느리게 배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타인과의 대화에서 템포도 좀 늦춰보고 책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죠. 소위 제 뇌가 딥러닝 할 수 있도록요. 그랬더니 대화 속에서 상대의 숨은 의도가 보이기도 하고 책 내용도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또한 느린 학습, 이건 단순히 나만의 속도로 걸어간다는 마인드나 태도의 차원이 아니죠.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뇌는 이렇게 깊고 느리게 학습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적당한 크기와 속도가 있다. 남들이 빠르게 배운다고
절대 부러워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게 올라가 봐야 그 지식이 얕다면 그만큼 빠르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남들보다 느리게 가고 있다면 그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깊고 단단한 성장을 만드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이자 신학자였던 토머스 머튼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막힌 진전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화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지금부터 1년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년 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99%의 사람들은 1년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과학적인 문제죠.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3가지 층이 나옵니다. 결과, 과정, 정체성. 결과는 목표가 무엇인지, 과정은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 중 우월한 것은 없어요. 3가지 모두 인간의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독서로 예를 들어 볼게요. 변화에 실패하는 99%의 사람들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나는 1년에 20권의 책을 읽겠어. 그러니 매일 저녁 독서를 하자. 반대로 변화에 성공하는 1%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독서광이야. 독서광은 매일 책을 읽지. 1년에 20권이 목표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방향입니다. 전자는 결과, 즉 목표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계획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목표부터 생각하는 것은 시작은 가능할지 모르나 유지가 어렵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죠. 그럼 매일매일이 귀찮은가의 싸움이 될 것이고 이런 구조는 지속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후자는 정체성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목표를 생각하죠.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경우 행동의 유지, 즉 습관화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습관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된 행동이기 때문에 노력도 적게 들고 귀찮음과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사람은 옳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그 행동을 하는 이유, 즉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당장은 움직이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렵죠. 때문에 좋은 행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믿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이는 지극히 과학적인 이유에서 출발해요. 우리 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표는 우리 뇌의 겉면인 심피질에 해당합니다. 심피질은 논리와 이성을 담당하죠. 그런데 심피질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지는 못해요. 목표만 있는 행동은 머리로 나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음을 따르게 하려면 뇌의 변연계가 자극되어야 합니다. 과정과 정체성은 뇌의 변연계에 해당됩니다. 변연계는 우리의 감정, 즉 믿음, 열정, 직관과 같은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연계를 자극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인지 부조화, 즉 뇌가 고통과 혼란에 빠지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까요? 아쉽게도 정체성은 생각한다고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자, 오늘부터 나는 독서광이야 해도 바로 독서광이 되는 건 아니죠. 정체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동 증거입니다. 가령 독서광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행동 증거를 쌓아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출발해도 돼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그것도 귀찮다면 반 페이지, 아니면 매일 서점 들렀다 가기와 같은 것들이요. 이것이 점점 쌓이고 한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되고 하면 스스로가 독서광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한 권, 두 권 책을 읽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독서광이라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 독서광이라는 내 정체성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순간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는 평생 습관이 됩니다. 자부심은 정체성을 완성시켜주는 부스터거든요. 저도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정체성 중 하나가 운동하는 아빠예요. 처음에는 아들을 오래 안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회사도 다니고 육아도 하다 보니 헬스장 가서 쇠질하고 이런 건 좀 시간적으로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푸시업 10개. 하는데 1분도 안 걸렸죠. 인간적으로 이건 해야 한다는 딱 최소치였죠.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1분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개수가 늘거든요. 그렇게 푸시업에다가 맨몸 스쿼트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됐어요. 작은 증거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 한두 달 후에 총 운동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집 앞 헬스장을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 운동이 재밌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헬스장 가서 딱 30분만 운동하고 왔습니다. 운동 진짜 가기 싫었던 날에도 나중에 힘들다고 아이 못 안아주고 그러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진짜 10분이라도 다녀왔어요. 나름 정체성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본 거죠. 그렇게 6, 7개월 하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게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운동을 꾸준히 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지금은 주 2회 헬스장에서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들을 오래 안을 수 있는 아빠라는 정체성은 운동하는 아빠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런 제 모습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은 날에도 운동하는 아빠라는 정체성 덕에 큰 거부감 없이 헬스장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아무리 정체성을 만들고 시작해도 귀찮아지는 구간은 꼭 있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정체성이 강화되면 그것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 원하는 정체성을 만든다. 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은 성공을 쌓아간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실제하다와 반복적으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정체성은 반복된 실제, 작은 행동의 반복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정체성을 만들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땐 목표에서 출발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벌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10억을 버는 사람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다. 나는 돈 앞에서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은 긍정적인 행동도 강화하고 유지시켜주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행동도 강화시키거든요. 나는 손으로 하는 일은 못해. 그래서 안 할 거야. 나는 이성적이야. 그러니 감수성은 나와 적합하지 않아. 우리는 나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모습을 거부하려 합니다. 이 또한 내가 믿는 나의 모습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은 항상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단단하다 라는 노자의 말처럼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아닌 방향성의 문제이다. 좋은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나의 정체성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 정체성은 작은 행동 증거로 만들어진다.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쉽고 작은 증거를 쌓아간다면 1년 뒤 우리의 삶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이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가석방 심사관 8명이 진행하는 가석방 심사 총 1114건을 분석한 건데요. 휴식 시간과 가석방 승인율의 상관관계를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극단적이었어요. 휴식 전 심사관들이 지쳐있는 시간대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0%에 가까웠고요. 반대로 휴식 직후 체력을 회복한 뒤에는 승인율이 무려 65%까지 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뇌는 지칠수록 자신에게 입력된 기본값대로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가석방 심사관들의 기본값은 가석방을 승인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수록 승인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졌던 거였죠. 이 실험에서 말해주는 건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본능의 결과는 늘 비슷해요. 게으름, 포기, 변화 없음. 모두 인간의 기본값들이죠. 그래서 인생은 불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중요한 일에는 뇌가 지쳐서 본능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죠. 워렌 버핏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워렌 버핏한테 물었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핏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25가지를 써보세요. 그중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뽑아서 집중하시고 나머지 20개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는 파레토의 법칙, 즉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는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 중 진짜 중요한 건 20%에 불과해요. 나머지 80%는 중요한 20%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업 하나만 있어도 소득, 주거, 교육, 노후가 해결될 수 있죠.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집중력, 감정 기복, 건강, 자신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20%에 본능과 충동이 개입하지 않도록 시간과 체력을 우선적으로 쓰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80%를 버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특히 그랬어요. 독서, 운동,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노래 연습, 취미 하루에 10개에서 12개씩 막 소화하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바쁘게 살았고 그걸 자부심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 성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거의 7, 8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제대로 쌓은 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엔 잘 가다가도 결국 주식은 충동적으로 매매하기 시작했고요. 유튜브는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고 그랬어요. 맨날 체력도 없어서 피곤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도 못했고요. 처음엔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쪼개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죠. 팩트는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내가 무한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정신 차리고 일의 개수를 줄이고 우선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면서 머뭇거리기도 했어요. 버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막 불안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1, 2년 정도 더 삽질하다가 결국 지금은 단 3가지만 남겼습니다. 유튜브, 운동, 회사. 가족을 제외하고 제가 우선순위로 에너지를 쓰는 건 이 3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가끔 마음 가면 하거나 이 정도죠. 결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3가지에 집중하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꼭 20%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상징적인 비율일 뿐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싱이란 책에서는 아예 20%가 아니라 단 하나만 남겨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20%의 원리는 세부 분야에서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수많은 동작이 있지만 보디빌딩 선수가 아니라면 또 시간이 부족하다면 벤치, 데드리프트, 스쿼트 같이 이런 전신에 자극 주는 운동만 해도 충분하겠죠. 진짜 문제는 그래 20%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80%를 외면하는 게 더 어렵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버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팔 운동을 따로 안 하면 애써 만든 팔 근육이 막 사라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버리지 못한 80%는 계속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결국 두뇌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마라. 제가 드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습관을 만드는 반대 전략을 쓰면 됩니다. 즉, 행동의 접근을 어렵고 길게 만들면 되죠. 내가 버리고 싶은 80%와 관련된 것들은 눈에 안 보이게 하거나 그걸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렵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안 보고 싶다면 주식 어플은 그냥 지워버리거나 핸드폰 막 구석탱이에 어디에다 막 짱 박아 놓아가지고 그걸 찾기 힘들게 만들면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책상에는 그것과 관련된 책만 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숨겨놓으면 돼요. 마음이 잠깐은 불편하더라도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저도 제일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불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상 정리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요즘 정의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나의 뇌를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해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삶.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나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교도소 실험도 워렌 버핏의 철학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일은 평등하지 않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최대 인생의 20%만 챙기자. 그게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옳은 길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